박근혜 한나라 대표님의 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해온 그 보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지금 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느끼시는 것 또 이 정책을 더 좋게 가다듬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오늘 이렇게 같이 오신 의원님들이 전부 그 보건복지위라든가 또 우리 당에 아주 높이 평가받으시는 그 정책동이 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 되도록 저희가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덕현 회장님과 또 원명순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지방에서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과 또 선생님들, 또 어머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대재앙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것을 그냥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방치한다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08명이 될 정도로 이것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냐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직장을 얻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또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는 걱정도 있을 거고 또 보육이 힘들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저출산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것이 아주 핵심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인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여성 인력을 얼마나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여성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보육은 아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OECD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우리나라는 50%밖에 안 되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 퍼센테이지가 한 60% 되는 걸 볼 때 이 정도 이상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어머님들을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이 정부에서는 보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 정책은 정말 정작 수요자인 이 어머니들 입장이 돼서 만들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보육 정책이야말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필요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어머니 입장에서 세 가지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보육 정책의 세 가지 큰 목표. 첫째는 육아의
그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셋째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보육정책의 10대 과제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머님들의 말씀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 내는 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보내면 친구도 없으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비용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이것도 또 소득별로 구간을 나눠서 차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 경우는 월 평균 한 수입이 14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득을 결정할 때 자동차 따지고 또 집이 얼마짜리가 있고 이런 거 다 따지면 결국은 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로는 먼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행 소득 산정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이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비하는 정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아이 1인당 50만 원 한도까지는 연말 세금 정산 때 보육비를 돌려드리는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육비라든가 교육비의 소득공제 제도가 있지만, 보육비에 대해서만은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도입을 한다면 가정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 0세부터 5세의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1인당 현행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150만 원으로 늘려서 젊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분유와 기저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 분유와 기저귀 값만 해도 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의 분유와 기저귀는 생활 필수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는 면제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이렇게 높이도록 지원을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85%가 민간 어린이집이고, 또 아이들의 70%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의 보육 예산은 국공립 시설이라든가 법인 시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상한선에 묶여져 있고, 또 정부 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늘려서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같은 학력 또 유사한 직종을 이렇게 종사하면서도 인건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높여서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맞추도록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 0세부터 2세 아기, 이 아기들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0세부터 2세까지의 이 아기들 가지고 있을 때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가장 퇴직을 많이 하고 또 전업주부인 엄마들도 이 아기들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이 만 2세까지 아이들이 만 2세까지인데 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은 안심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도 지금 부족하고 또 맡길 만한 그런 키워줄 사람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영아를 맡아주는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영아 전담 시설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국공립 시설도 우선적으로 영아 전담 시설로 만들고 또 민간이 영아 전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의 민간 시설을 영아 전담 시설로 전환할 때는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아동의 보육, 이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장애로 인한 치료라든가 재활 서비스, 특수교육 등 이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의 부양수당 또 장애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성장 발달 클리닉 운영을 지원하고 또 턱없이 부족한 장애 아동 재활시설도 대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전담 보육 시설을 늘리고 또 동시에 장애 아동 보육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제가 한나라당의 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그 드림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그 어린이들,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 어떤 보육이나 교육이나 또 건강을 돌보는 문제를 공평하게 적어도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보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자라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드림 스타트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 엄마와 아이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육시설 시간 연장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12시간의 보육시간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대체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 4시까지이고 그 이후에 시간대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경우는 그것보다도 또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출퇴근 시간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출퇴근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로는 전문 육아 도우미 119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출산 휴가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나가야 되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믿고 아기를 맡길 만한 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찾는 일입니다. 또 아기를 맡아주는 사람을 찾아도 혹시 그분이 또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일을 하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나라에서 보증하는 전문 보육 도우미가 119 구급대와 같이 출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엄격히 정한 필수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 전문 보육 도우미 인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동사무소까지 우리 동네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정보센터를 확대해서 보육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업주부, 또 직장 여성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우리 동네의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화가 몇 명이고 또 그곳의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프로그램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그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할 부서가 달라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시정을 해서 유기적인 정보 공유 또 연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 유기농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 또 유기농 식사를 양껏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농촌 지자체와 연계한 그 유기농산물 그 지원 보급 체계를 구축해서 1인당 월 1만 원 정도의 식품을 제공을 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면 농어촌 살리기라든지 지자체의 호응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당 대표 시절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저희 당에 여성 당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당직자들이 아기 키우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우리 당사 안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을 만들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강하게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한 번 느낀 것은 정치에 있어서는 리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이것이 희망이 금세 현실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런 신념을 다시 한번 이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는 어린이집이라고, 그것도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이름이 좋겠냐, 신나는 어린이집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새로 당사를 옮겼을 때 거기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나라당의 그 여성 직원들이 아기를 맡기는 조그만 시설이고 또 그렇게 화려한 시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염창동이라든가 네, 제가 또 한 번 느낀 것은 정치에 있어서는 리더가 이런 신념을 다시 한번 이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는 어린이집이라고, 그것도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이름이 좋겠냐, 신나는 어린이집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새로 당사를 옮겼을 때 거기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나라당의 그 여성 직원들이 아기를 맡기는 조그만 시설이고 또 그렇게 화려한 시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염창동이라든가 그쪽에 사는 동네 주민들께서도 부럽다, 우리 아이들도 좀 보낼 수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느냐, 또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엄마의 마음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그 보육 문제를 직접 걱정하시고 또 애쓰시는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신 만큼 여러분께서 체험하시는 문제점, 또 정책의 문제점,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나은 완벽한 그런 보육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꼭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또 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